저녁 8시, 거실 조명은 은은하게 켜져 있었다. 나는 식기세척을 마치고 주방에서 나오자 남편 민준이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눈동자는 화면을 떼지 않고 입가에는 잠시도 사라지지 않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평소 교수로서 무표정하게 강의를 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표정이었다. 나는 발소리를 줄여 거실로 걸어가며 민준의 스마트폰 화면을 엿보았다. 카톡 대화창이 열려 있었고 상대방 프로필은 여성의 손이 꽃을 들고 있는 사진이었다. 제주도 때보다 파리가 훨씬 좋아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에펠탑 앞에서 찍은 사진이 보였다. 사진 속 여성은 얼굴을 가리고 있지만 그 옷은 지난주 민준이 백화점에서 사갔다는 새 코트였다. 나는 숨을 참았다. 며칠 전 민준이 샤워를 하며 스마트폰을 침실 베드에 놓고 갔을 때 화면이 꺼지지 않은 채 대화창이 열려 있었다. 그때부터 나는 그가 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대학 연구실 부속과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항공권 예약 내역, 호텔 예약 확인 메시지까지 모두 보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일부터 10일간 출장 간다. 민준이 스마트폰을 접고 나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살짝 높아졌고 눈망울은 반짝였다. 연구 협력 관계를 맺기 위해 파리로 가는 거야? 나는 커피잔을 들고 있는 손을 살짝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 안전히 가고 오세요. 목소리가 약간 굳었지만 표정은 가능한 평온하게 유지했다. 민준이 내 표정을 살펴보는지 잠시 동안 나를 쳐다보았다. 시어머니 쪽은 잘 부탁할게. 그는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시어머니는 작년 뇌졸중으로 마비되어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인데 그는 오직 여행만 생각하고 있었다. 알았어. 약은 제때 주고 매일 닦아줄게. 나는 커피를 마시며 속으로 생각했다. 그의 만족스러운 눈빛, 거짓말할 때 살짝 떨리는 어깨, 그 모든 걸 기억해둔다. 복수의 첫걸음은 지금부터다. 나는 민준이 다시 스마트폰을 들고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을 보며 표정 없이 거실을 나갔다. 침실로 가는 길에 나는 손가락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하며 친형에게 내일 시어머니를 모셔다 갈게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민준이 침실에서 여행짐을 싸는 소리가 들려왔을 때 나는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있는 시어머니는 눈을 살짝 뜨고 나를 바라봤지만 입으로 말할 수 없어 그저 눈꺼풀만 살짝 움직였다. 작년 뇌졸중 이후로 이렇게 된 지 벌써 8개월인데 민주는 초반엔 병원에 좀 갔지만 요즘은 연구 바빠라는 핑계로 거의 돌보지 않았다. 나는 시어머니의 베드사이드 테이블을 열었다. 안에는 매일 3번 먹어야 할 혈압약, 식후 복용하는 위약, 피부 건조를 막는 연고, 그리고 성인용 기저귀와 물티슈가 있었다. 나는 이 약품들을 하나씩 세면서 가방에 넣었다. 혈압약은 15일분, 위약은 21분. 민준이 출장이라고 한 건 10일이지만 나는 여유롭게 준비했다. 시어머니의 피부는 건조하기 쉬워 연고를 2개 넣고 기저귀는 한 팩 다 넣었다. 또 먹이를 주는데 쓴 연질 스푼과 작은 그릇, 물을 주는 스테인리스 컵도 함께 넣었다. 이 모든 건 친정에서 쓸 거였기 때문이다. 얘야, 내 여권 어디 있지? 민준의 목소리가 침실에서 들렸다. 나는 가방을 살짝 닫고 거실로 나갔다. 그는 서랍장을 뒤지며 급해하는 표정이었다. 서랍장 3번째 칸에 넣어뒀지?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이 그곳에서 여권을 찾아내며 아 맞다라고 속삭이자 나는 다시 시어머니 방으로 돌아갔다. 이번엔 시어머니의 옷을 챙겼다. 편안한 잠옷 3벌, 가벼운 스웨터 2벌, 세탁하기 쉬운 면바지 2개 모두 접어서 가방 밑에 넣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평소 좋아했던 작은 인형을 가방 측면 주머니에 넣었다. 이 인형은 민준이 어렸을 때 사준 건데 시어머니가 마비된 뒤에도
항상 베드사이드에 두고 있었다. 내가 내일 아침 7시에 공항 가는데 아침 식사는 냉장고에 미리 넣어둬. 민준이 침실 문틈에 얼굴을 내밀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는 그냥 돌아가 계속 짐을 싸고 시어머니를 돌볼지조차 묻지 않았다. 나는 가방을 다 싸고 문 뒤에 숨겼다. 그리고 거실로 나가 감시 카메라를 살짝 보았다. 현관과 거실에 달린 이 카메라는 민준이 안전하려고 설치했지만 이제는 나의 행동을 감시하는 거였다. 내일 그가 떠난 뒤 이 카메라 기록을 지워야겠다. 저녁 10시. 민준은 짐을 다 싸고 침대에 누웠다. 그는 곧바로 스마트폰을 들고 메시지를 보냈고 입가엔 다시 그 미소가 떴다. 나는 옆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가방이 문 뒤에 잘 숨겨져 있는지 확인하며 내일 아침의 계획을 한 번 더 떠올렸다. 민준이 공항으로 출발하는 대로 나는 시어머니를 휠체어에 앉히고 차에 태워 친정으로 갈 거다. 그때까지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한다. 새벽 6시 반, 알람이 울렸을 때 민준은 이미 침대를 떴다. 그는 급히 세수하고 옷을 입으며 거실에서 내가 먼저 공항 가서 카페라테 사 먹을게라며 대화를 던졌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속옷을 입고 조심히 가라고만 대답했다. 눈을 뜬 채로 시어머니 방 쪽을 살펴보았는데 아직 잠들어 있는 모습이었다. 7시 정각, 민주는 짐을 들고 현관 문을 열었다. 시어머니, 잘 쉬세요라고 시어머니 방 방향으로 말한 뒤 문을 닫았다. 그의 발소리가 엘리베이터 방향으로 사라질 때까지 나는 현관 앞에 서서 들었다. 확인 엘리베이터 내림 표시가 꺼지자 나는 빨리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다. 시어머니는 나의 손길이 팔을 만지자 눈을 뜨렸다. 어머니, 친정에 좀 갈게요. 거기서 더 편안히 쉬실 수 있어요라고 속삭였지만 그녀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나는 먼저 시어머니의 옷을 갈아입히고 기저귀를 교체했다. 그런 뒤 휠체어를 침대 옆으로 끌고 와 팔을 부드럽게 붙잡아 옮겼다. 시어머니 몸무게는 45kg 정도라 힘들지 않았지만 넘어지지 않도록 세심히 주의했다. 거실로 나오자 나는 먼저 현관에 달린 감시 카메라 전원을 껐다. 그리고 TV 밑에 있는 DVR 기록 장치를 꺼내 하드디스크를 빼냈다. 이 하드디스크는 나의 행동을 증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 끝내고 나서는 미리 문 뒤에 숨겨둔 시어머니 가방을 들고 휠체어를 따라 현관으로 나갔다. 차량은 지하주차장에 있었다. 나는 뒷좌석 문을 열고 휠체어를 접어넣은 뒤 시어머니를 안전벨트로 묶었다. 가방은 앞좌석에 놓고 시동을 걸었다. 카네이션이 심어진 화분을 차 창문에 두고 직원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꽃이었어 고속도로로 올랐다. 차가 움직이던 중 스마트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는 민준이었다. 나는 그냥 진동만 놔두었다. 몇 분 뒤 카톡 알림이 왔는데 출국 수속 잘하고 있어? 시어머니 밥은 맛있게 주세요라는 메시지였다. 나는 읽기만 하고 답하지 않았다. 차량 앞유리에는 해가 살짝 뜨기 시작했고 친정이 있는 경기도 광주시는 아직 1시간 반 거리였다. 시어머니는 뒷좌석에서 살짝 눈을 감고 있었다. 나는 사이드 미러로 그녀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민준아, 넌 이제 파리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지만 돌아올 땐 모든 게 달라질 거야. 그때 스마트폰이 다시 울렸지만 이번에도 나는 받지 않았다. 친정에 도착하기 전까지 민준과의 모든 연락은 끊어야 했다. 차가 친정 현관 앞에 멈췄을 때 친형이 문을 열고 달려왔다. 이렇게 빨리 왔어? 그는 휠체어를 차에서 내리려고 손을 뻗으며 말했다. 친형 부인인 영숙 언니도 뒤따라 나와 어머님, 오래간만이에요라고 시어머니에게 인사했다. 시어머니는 눈을 살짝 움직여 영숙 언니를 쳐다봤지만 여전히 말을 할 수는 없었다.
우리는 함께 시어머니를 2층 방으로 옮겼다. 이 방은 예전 친동생이 썼던 방인데 친형이 미리 침대 높이를 조절하고 벽에 안전 난간을 달아줬다. 매일 누워있으면 등이 아플 테니 이 매트리스는 탄력 좋은 거 사왔어라고 친형이 설명하며 시어머니를 침대에 편안히 눕혔다. 영숙 언니는 물병을 준비하고 베드사이드 테이블에 약품을 정리했고 나는 시어머니의 가방에서 기저귀와 물티슈를 꺼내어 놓았다. 민준이 아직 모르고 있어? 친형이 나에게 혼자 말을 걸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출장이라고 속이고 갔어. 파리에 내연녀랑 있을 거야? 친형은 입을 다무고 한숨을 쉬었다. 이놈, 정말. 그는 손을 머리에 얹으며 분노를 참았다. 그럼 너 여기서 얼마나 있을 거야? 반달 정도? 민준이 돌아올 때까지.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친형은 알았어. 우리가 함께 돌봐. 너 걱정 말라고 내 어깨를 살짝 두드렸다. 그날 저녁부터 나는 시어머니의 일상 관리를 시작했다. 아침 8시에 일어나면 먼저 시어머니의 기저귀를 교체하고 온수로 얼굴과 손을 닦아준다. 그런 뒤 영숙 언니가 준비한 죽을 연질 스푼으로 조금씩 먹여준다. 시어머니는 삼키는 게 느려서 한 끼에 30분 이상 걸리지만 나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해준다. 점심 뒤에는 10분 동안 팔과 다리를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재활 운동을 하고 저녁에는 온탕 수건으로 몸을 닦아준다. 사이사이에 민준의 카톡이 올라오기도 했다. 오늘 파리 관광 갔어. 날씨 좋아. 저녁은 프랑스 음식 먹었어. 항상 자신의 여행만 이야기하고 시어머니에 대한 질문은 하나도 없었다. 나는 매번 네, 알겠어요 또는 시어머니 잘 돌보고 있습니다만 간단히 답변했다. 가끔은 시어머니가 잠들어 있는 모습을 찍어 보내기도 했는데 민주는 잘 자고 있네라는 답변만 오는 걸 보고 속으로 비웃었다. 영숙 언니는 매일 저녁 식사를 함께 해주며 오늘 어머님 손가락 살짝 움직였어라고 기분 좋게 말했다. 시어머니가 나의 손을 붙잡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나는 괜찮아요, 어머님. 여기서 편안히 쉬세요라고 속삭였다. 친정에서의 일상은 평온했지만 나는 잊지 않았다. 이 평온은 단지 복수의 준비 기간일 뿐이다. 매일 밤 시어머니가 잠들면 나는 스마트폰으로 민준의 은행 계좌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친구가 은행에 일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회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재활 운동을 하던 중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올려진 카톡 알림을 보니 민준이었다. 나는 시어머니의 팔을 베드에 살짝 내려놓고 옆에 깔린 수건으로 손을 닦은 뒤 기기를 들었다. 화면에는 3장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첫 장은 에펠탑 앞에서 찍은 건데 민준이 검은색 코트를 입고 엉덩이를 살짝 꿇고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사람의 손이 살짝 보였는데 분홍색 장갑을 끼고 민준의 팔을 살짝 잡고 있었다. 확실히 내연녀 김 선생님의 스타일이었다. 두 번째 장은 카페 창가에서 찍은 거였다. 민준 앞에는 카페라테와 크로아상이 놓여 있고 그의 옆 의자에는 핑크색 가방이 놓여 있었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세 번째 장은 밤에 찍은 것으로 보였는데 밝게 빛나는 가로등 아래 민준이 혼자 서 있고 뒤로는 커플들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오늘 에펠탑 관광 끝나고 카페 갔어. 프랑스 커피는 역시 달콤해라는 글이 사진 아래 적혀 있었다. 나는 각 사진을 클릭해서 확대해보며 세심하게 살폈다. 민준의 표정은 언제나처럼 만족스러웠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의 흔적 장갑, 가방, 사진 속 미세한 그림자들 스마트폰 갤러리에 별도로 저장했다. 시어머니가 나의 손을 살짝 움켜쥐었다. 나는 기기를 내려보니 그녀가 눈을 떴고 안구가 나를 향해 살짝 움직였다. 어머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라고 속삭인 뒤 민준에게 답장을 썼다. 알겠어요. 시어머니는 방금 팔을 살짝 움직여서 재활 좀 더 해봤어요.
잘 돌보고 있습니다. 다른 말은 추가하지 않았다. 너무 길게 답하면 민준이 의심할 수 있고 너무 짧으면 그가 안심하지 못할지도 몰랐기 때문이다. 답장을 보낸 뒤 나는 수진에게 카톡을 보냈다. 수진은 대학 시절 친구로 지금은 은행 개인금융팀에서 일하고 있다. 민준의 최근 3개월 은행 거래 내역 좀 조회해 줄 수 있을까? 특히 해외 결제랑 카드 사용 내역이라고 썼다. 잠시 뒤 수진의 답장이 왔다. 직접적으로 조회하긴 어렵지만 고객 동의서 없이도 고류 확인 명목으로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는 있어. 내일까지 알려줄게. 고마워. 급한 건 아니니 부담 없이 해줘라고 답한 뒤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시어머니가 다시 눈을 감았다. 나는 그녀의 이마에 손을 대보니 온도는 정상이었다. 어머님, 민준이 파리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어요. 우리도 여기서 편안히 지내면 돼요라고 속삭였지만 그녀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이런 말을 해주는 게 익숙해졌다. 혹시나 시어머니가 들을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지 몰랐다. 저녁에는 영숙 언니가 시래기국과 계란말이를 만들었다. 나는 시어머니에게 국을 조금씩 떼어 먹여줬다. 그때 민준의 카톡이 또 왔다. 내일 루브르 박물관 갈 거야. 사진 또 보내줄게. 나는 네, 좋아요라고만 답변했다. 영숙 언니가 나의 표정을 보고 살짝 눈짓했지만 나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아무 말하지 않았다. 밤에 시어머니가 잠들고 나서는 나는 저장한 민준의 사진을 다시 보았다. 그의 웃는 모습을 보면 속이 아리지만 동시에 더 강한 결심이 생겼다. 수진이 내일 거래 내역을 알려준다면 그의 죄증을 모으는 첫 단계가 완성될 거였다. 나는 스마트폰 화면을 꺼고 시어머니의 잠소리를 들으며 다음 날을 기다렸다. 반달이란 시간이 참 금방 갔다. 시어머니를 친정에 모셔다 온 지 벌써 15일이 지났는데 그녀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아침에 죽을 먹일 때 기존에는 한 스푼씩 삼키는데 5분씩 걸렸는데 지금은 3분 안에 끝나고 때로는 내 손을 잡는 힘이 살짝 세졌다. 영숙 언니가 어머님 눈빛도 이전보다 밝아졌어라고 말할 때 나는 속으로 조금은 안도했다. 적어도 이곳에서 시어머니는 편안히 쉬고 있을 수 있었다. 매일 오후 3시쯤 시어머니가 잠들면 나는 민주는 침대 앞에 서서 몸을 떼지 못했다. 팔이 살짝 떨리기 시작했고 머릿속이 공허했다. 어디 갔어? 나는 시어머니를, 나는 누구랑? 파리에서의 즐거운 기억이 갑자기 사라지고 공허한 집과 빈 침대만 눈앞에 떠올랐다. 그는 다시 스마트폰을 들고 나의 번호를 누르지만 여전히 통화는 이어지지 않았다. 시어머니에게 미온수를 살짝 떼어 먹여준 뒤 나는 그녀의 목을 살짝 들어 베개를 조절했다. 친형이 방문을 살짝 열고 머리를 내밀었다. 관리사님께서 전화했어라고 속삭이며 손에 스마트폰을 보여줬다. 화면에는 아파트 관리사 김 할아버지의 번호가 켜져 있었다. 나는 시어머니의 손을 침대에 살짝 내려놓고 친형 뒤따라 거실로 갔다. 뭐라고 하셨어? 라고 묻자 친형은 민준이 집에 돌아왔는데 너랑 어머님 없다고 허우적거리고 있어? 관리사님께 물어보니 자주머니가 할머니를 모셔다 차 타고 갔어라면서 너네 어디 갔는지 물어봤어라고 말했다. 나는 입을 다무고 한숨을 쉬었다. 그제야 혼란에 빠졌구나. 그럼 관리사님께서 민준이 어떻게 행동했어? 추궁했다. 친형은 의자에 앉아 관리사님 말로는 민준이 관리사실로 달려가서 내 아내랑 어머니가 어디 갔어? 라고 소리치고 거실 침실거머니 방을 다 뒤졌다고 해. 심지어 어머니 방에 약품도 없고 물건도 다 사라졌어라고 팔을 떨면서 말했다는 거야? 그리고 CCTV 좀 보여달라고 했는데 너가 하드디스크 빼갔으니 당연히 없지라고 웃음을 참았다. 나는 창가에 서서 밖을 보았다. 겨울 저녁이니 해가 일찍 질렸고
길가에 가로등 불이 어둠을 살짝 밝혔다. 그럼 민준이 이제 뭐 하고 있어? 묻자 친형은 관리사님께서 이웃들에게 물어봤대. 302호 아주머니가 며칠 전 저녁에 차로 할머니 모셔다 갔어라고 말했지만 어디로 갔는지는 몰라. 민준이 그 말 듣고는 아파트 복도에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다가 갑자기 떨어뜨렸다. 손이 계속 떨렸다고라고 설명했다. 그때 시어머니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나는 달려가 보니 시어머니가 눈을 떴고 안구가 천장을 향해 살짝 움직였다. 어머님, 무슨 일 있나요? 라고 속삭인 뒤 그녀의 손을 잡았더니 살짝 움켜쥐었다. 아마도 복도의 소리나 나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건지 모르겠다. 나는 이불을 살짝 올려 그녀의 어깨를 덮었다. 친형이 방문 앞에 서 있었다. 민준이 다시 관리사님께 전화했어. 제 아내 연락처 좀 주세요라고 했는데 관리사님께서 저도 모르겠어라고 답했대. 그럼 이제 뭐 할 거야? 민준이 너네 친정을 찾아올지도 몰라라고 걱정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찾아오면 찾아오는 대로. 지금은 어머님 돌보는 게 중요해. 저녁 9시쯤 영숙 언니가 밥을 차렸다. 나는 시어머니에게 육개장을 조금씩 떼어 먹여주고 친형 부부는 옆에서 식사를 했다. 오늘 뉴스에서 파리 여행객이 많다고 나왔어. 민준이 그때 즐겼을 거야라고 영숙 언니가 우연히 말하자 나는 손을 살짝 멈췄다. 그래, 그때는 정말 만족했을 거다. 식사를 마친 뒤 나는 스마트폰을 꺼냈다. 민준의 카톡 창을 열어보니 아직 새로운 메시지는 없었다. 대신 수진이 보낸 메시지가 있었는데 민준의 카드가 오늘 저녁 8시 반에 아파트 근처 편의점에서 5만 원 사용됐어. 물과 담배 샀나 봐. 나는 이 메시지를 보며 속으로 비웃었다. 혼란해서 담배까지 샀구나. 시어머니가 나의 팔을 살짝 두드렸다. 나는 돌아보니 그녀가 눈을 떴고 나를 향해 안구를 움직였다. 어머님, 잘 쉬세요. 내일도 재활해보고요라고 속삭인 뒤 그녀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다. 친형이 내일 아침 병원에 어머님 검사 받으러 갈 거야라고 말했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의 행동을 떠올렸다. 이제 그는 집에 혼자 앉아 시어머니의 빈 침대를 보며 괴로울 거고 나의 연락을 계속 시도할 거다. 하지만 나는 아직 받지 않을 거다. 그가 충분히 괴로워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나는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시어머니의 이불을 다시 정리하며 다음 날을 기다렸다. 아침 7시 시어머니의 혈압을 측정하던 중 친형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그는 거실에서 받고 온 뒤 방문 앞에 머리를 내밀며 302호 이웃 아주머니께서 전화했어라고 말했다. 나는 혈압계를 제거하고 시어머니의 팔을 침대에 살짝 내려놓고 거실로 갔다. 뭐라고 하셨어? 묻자 친형은 의자에 앉아 어젯밤 11시쯤 민준이 302호 문을 쳤대. 저녁에 차로 아주머니랑 할머니 보셨어요? 라고 물었는데 이웃 아주머니가 저녁 7시쯤 차 앞에 할머니를 모셔다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는 몰라라고 답했어. 그럼 민준이 차 색깔이나 번호 기억하세요? 라고 계속 묻더니 이웃 아주머니가 어두워서 잘 안 보였어라고 말했대. 결국 민준이 혹시 친정이라도 갔을까요? 라고 물었지만 이웃 아주머니는 모른다고 답했어라고 설명했다. 나는 커피잔을 들고 창가에 서 있었다. 겨울 아침이니 창문에 서리가 끼어 있었고 바깥은 아직 어둡다. 그럼 민준이 다른 이웃들도 찾았어. 추궁했다. 친형은 고개를 끄덕였다. 401호 할아버지도 전화했어? 민준이 어젯밤 12시쯤 복도에 앉아 울고 있었다는 거야? 할아버지가 뭐가 잘못됐어? 라고 묻자 민준이 자네랑 어머니가 사라졌어라고만 중얼거렸대. 손이 쫄깃 떨어지고 얼굴은 창백했다는 거야? 시어머니가 방에서 작은 소리로 목소리를 낸 것 같았다.
나는 달려가 보니 그녀가 눈을 떴고 입가가 살짝 움직였다. 어머님, 아침이에요. 곧 약 드릴게요라고 속삭인 뒤 그녀의 이마를 만져봤다. 온도는 정상이었고 호흡도 평온했다. 나는 물컵에 미온수를 따뜻하게 데워 준비했다. 친형이 방문 앞에 서 있었다. 관리사님께서도 전화했어? 민준이 오늘 아침 6시에 관리사실로 갔대. CCTV 기록 좀 다시 확인해 주세요라고 했지만 너가 하드디스크 빼갔으니 당연히 없지. 관리사님께서 아주머니가 할머니 돌보러 친정 갔을 거야 라고 추측했더니 민준이 친정 주소도 모르는데 어케 찾아 라고 소리쳤대. 결국 울음소리가 나기 시작해서 관리사님도 당황했다는 거야 라고 말했다. 영숙 언니가 조리를 마치고 식탁에 음식을 차렸다. 오늘은 죽과 계란 후라이 만들었어. 어머님은 죽 좀 더 푸른 걸 드릴게라고 말하며 작은 그릇에 죽을 담았다. 나는 시어머니에게 죽을 조금씩 떼어 먹여주고 친형 부부는 옆에서 식사를 했다. 민준이 혹시 너네 다른 친척들에게 연락하지는 않았어? 영숙 언니가 묻자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민준은 우리 친척들과 거의 연락하지 않아. 시어머니 병원에 모셨어도 친척들에게 알리지 않았거든. 그래서 민준은 지금 나의 행방을 모르는 채 온갖 추측에 빠져 있을 거다. 식사를 마친 뒤 나는 스마트폰을 꺼냈다. 수진에게 카톡을 보냈다. 민준의 최근 카드 사용 내역 좀 확인해 줄 수 있을까? 잠시 뒤 답장이 왔다. 오늘 아침 5시 반에 아파트 근처 편의점에서 3만 원 사용됐어. 빵과 우유 샀나 봐. 또 4시에 ATM에서 10만 원 인출했어. 나는 이 내용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혼란해서 밤잠도 못 자고 아침엔 급히 편의점에 갔구나. 시어머니가 나의 손을 살짝 움켜쥐었다. 나는 돌아보니 그녀가 눈을 떴고 안구가 나를 향해 살짝 움직였다. 어머님, 오늘도 재활 좀 해볼까요? 팔을 살짝 올려봐요라고 속삭인 뒤 그녀의 팔을 부드럽게 들어 올렸다. 조금씩 힘이 돌아오고 있다는 걸 느꼈고 이런 모습을 보면 속이 살짝 위로됐다. 친형이 거실에서 TV를 켰다. 뉴스에서 파리 여행 관련 기사가 나왔는데 겨울 휴가철로 파리 관광객 증가라고 나와 있었다. 나는 그 화면을 보며 민준의 모습을 떠올렸다. 지금은 아주머니와 시어머니를 찾느라 미치고 있는데 며칠 전까지는 파리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다. 그 차이가 정말 아이러니했다. 친형의 전화가 울렸을 때 나는 시어머니의 발을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있었다. 민준이 집에 있어라고 친형의 목소리가 긴장감을 풍겼다. 어떻게 알았어? 묻자 그는 관리사님께서 보고해줬어. 아파트 현관에서 민준이 걸어 들어가는 걸 봤고 문을 닫고 나서 안에서 큰 소리로 울음소리가 나온다고라고 말했다. 나는 시어머니의 발을 이불에 살짝 넣고 스마트폰을 꺼냈다. 친형이 보낸 사진이 떴다. 아파트 현관 앞에서 민준이 허리를 굽히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의 코트는 구겨졌고 머리카락도 엉망이었으며 바닥에는 버린 담배꽁초가 여러 개 놓여 있었다. 그럼 이제 뭐 할 거야? 친형이 묻자 나는 증거를 변호사님에게 보낼게. 그리고 민준에게도 한번 보여주자라고 말했다. 변호사님의 연락처는 어제 준비했었다. 나는 카톡으로 민준의 은행 거래 스크린샷, 280만 원 명품 구매, 파리 호텔 500만 원 결제, 파리 여행 사진, 분홍색 장갑, 핑크색 가방이 보이는 부분 강조, 그리고 수진이 보내준 매일 저녁에 카드 사용 내역을 모아서 변호사님에게 보냈다. 이 증거로 이혼 소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민준이 불륜을 했다는 간접 증거와 과도한 지출을 증명하고 싶어요라는 글도 함께 첨부했다. 잠시 뒤 변호사님의 답장이 왔다. 증거가 충분해요. 내일 오후에 만나서 세부 내용을 이야기합시다. 민준에게 먼저 증거를 보여주고 협의를 시도해볼 수도 있고 직접 소송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일 만나서 상의해주세요라고 답한 뒤 민준의 카톡 창을 열었다. 그동안 민준이 보낸 메시지가 쌓여 있었다. 얘야, 대답해. 어디 있어? 시어머니가 아파하면 어떡해? 제발 연락해. 나 잘못했어. 파리 여행은 잘못이었어. 용서해줘. 총 17건의 메시지와 5건의 통화 기록이 있었다. 나는 방금 변호사님에게 보낸 증거 중 은행 거래 스크린샷과 파리 여행 사진, 장갑과 가방이 보이는 부분을 민준에게 보냈다. 추가로 글을 썼다. 이건 너의 행동 증거야. 시어머니는 지금 잘 돌보고 있고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메시지를 보낸 직후 민준의 전화가 왔다. 나는 무시했다. 다시 전화가 왔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다. 대신 카톡 알림이 울렸다. 그 사진은? 너 언제 알았어? 나 잘못했어. 제발 만나서 얘기해. 시어머니를 돌려줘라고 적혀 있었고 뒤에는 울음소리가 담긴 보이스 메시지도 왔다. 시어머니가 나의 팔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나는 돌아보니 그녀가 눈을 떴고 안구가 나를 향해 뚜렷하게 움직였다. 심지어 입가가 민준이라고 살짝 움직였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어머님, 편안히 쉬세요. 민준은 잘할 거예요라고 속삭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놀랐다. 이제야 명확히 말을 하려고 하는 건가? 친형이 다시 전화를 했다. 민준이 집에서 큰 소리로 시어머니 미안해라고 외치고 있어라고 말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던지고 침대에 누웠는데 울음소리가 안 그쳐. 관리사님도 걱정해서 문 밖에서 들어보고 있다고 친형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나는 시어머니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다. 어머님, 우리 내일 병원에 검사 받으러 갈게. 의사 선생님께 재활 방법도 더 물어볼게라고 말한 뒤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민준의 울음소리나 사과는 이제 의미가 없었다. 그는 시어머니를 버리고 나를 속이고 내연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때 이 결과를 받을 줄 알았어야 했다. 저녁 9시쯤 변호사님으로부터 카톡이 왔다. 내일 오후 2시에 사무실에서 만나요. 민준에게 협의 제안을 보낼게. 만약 협의가 안 되면 다음 주에 소송을 제출하도록 할게요.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답한 뒤 시어머니를 둘러보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평온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 나는 창가에 서서 밖을 보았다. 겨울밤이 깊었고 가로등 불이 차가운 거리를 살짝 밝혔다. 마음은 평온했다. 복수의 기분보다는 이제 드디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안도감이 컸다. 내일 변호사님과 만나고 시어머니의 검사도 받고 그 다음엔 이혼 절차를 진행할 거다. 시어머니와 함께 평온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확신이 생겼다. 이야기 끝.